자, 이번 시간은 이제 선생님께서 가야 초기, 그동안 학자들은 뭐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야 초기 김수로왕하고 허왕호의 만남, 미팅, 최초의 이제 만남을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지리까지 다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정립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교과서에서도 어느 책에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후왕후 도래입니다. 가야를 건국한 수로왕과 함께 사실은 수로왕이 가락국을 건국했지만은 후왕후가 없었다면 과연 온전한 가야가 되었을까? 그리고 후왕후가 안 계셨다면 지금 가락 종친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수로왕도 우리가 생각했던 분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단순한 샤먼킹 제사장이 아니라 굉장한 정보와 지혜와 그리고 현실 감각까지 갖추고 만약에 수로왕이 기업을 경영했다 그러면 아주 기업을 멋지게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마인드도 갖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락국기 상무의사에 보면 상무의사 권 이해 놓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그 주석을 이런 스님 달기를 건관지주사 고려 문종조 대강원년 대강년간에 금관지주사 문인이 지은 것을 여기에 간략히 옮겨 실른다. 금약이 제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락국기는 원본이 아니고 원래 완본의 가락국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무유사를 쓸다 보니까 거의 다 못 넣잖아요. 수레가 섰는데 상무유사 전체로 봐서도 가락국기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령 스님께서 이 상무유사를 쓰실 때는 고조선을 반드시 살려야 되고 가야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그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가락국기 허왕후 도래의 기사인데 여기 이제 원문에 있는 것을 그 도래 부분만 좀 줄여서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오는 그 날짜 동선을 한 것이고, 그리고 허왕후 도래를 제대로 알라 그러면 1807년이가 김해 명월사 사적비와 금강성 파사 석탑 저것을 함께 이렇게 하면 요 전체가 다 일목요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가락국기의 허왕후 도래 기사입니다. 국왕 건무 24년 무신년에 쭉 해가 국왕이 조활할 때 이제 국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들의 집에 있는 처녀 중에서 대왕의 짝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로왕이 그 말을 받아서 경들은 염려치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의도가 있습니다. 외척 세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유천간에게 날렵한 배와 준말을 가지고 망산도에 가게 해서 기다리게 하고 신기가게에게는 성점에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제 성점은 성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중에 이제 두 칸에게 이렇게 가라고 명령했죠.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이 대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진해 앞바다, 용운 앞바다로 가니까 갑자기 바다 서남쪽 모퉁이에서 붉은 비단도슬 담배가 이 꼭두선이 천자입니다. 붉은 깃발을 휘날리면서 뱃머리가 북쪽을 가리키며 오고 있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북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천간 등이 먼저 망산도에서 횃불을 올리고 물을 건너 육지에 내려와 앞다투어 달려왔다. 이것은 이제 유천간이 망산도에서 허왕후 온 것을 관측하고는 바로 육지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 달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관이 이제 이 보고를 받아서 대궐로 와서 왕에게 보고를 했죠. 그 왕이 기뻐하며 국관들을 보내어 국관들이 배를 돌려 대궐로 돌아가게 하자 하니 왕후가 말했다. 그러니까 왕이 그 통보를 받고 나머지 7명의 칸을 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의 신기관과 유천관과 나머지 7칸에 7명의 칸.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로 치면 삼정성 6판서,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부터 해서 모든 장관을 싹 다 환영사로 보내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수루왕도 굉장히 신사도가 있는 분이죠. 한두 명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만 안 갔다 뿐이 다 보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허왕우가 말했다. 나는 평생 그대들을 모르는 터인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뭐 한번 튕구네요. 아, 그건 튕구는 거죠. 아이, 참. 이 볼것을 하는데 그냥 말은 이래도 아주 냉랭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살쯤 되는 아주 아리따운 소녀처럼 보이는 그런 공주인데도, 물론 그 당시에 통행이 있었는지 직접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주 냉랭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왕들이 큰일 났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청관이 다시 수로왕한테 쫓아와서 왕후의 말을 전하니 왕이 옳게 여겼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 단어로 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아 그렇구나. 수로왕이 허왕후의 심정을 헤아렸던 거죠. 왜냐하면 허왕후는 목숨 걸고 2만리 넘는 그 바다를 건너왔거든요. 그렇게 올 때는 누구 보고 왔겠습니까? 자기 하나 보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예. 그런데 허왕후도 나는 목숨 걸고 왔으니까 왜 당신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수로왕이 그 의도를 바로 알아채서 그래서 관리를 거느리고 바로 행차하여 종걸 서남쪽 60보쯤 되는 상기석의 만전, 이 만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궁이라고도 하는데 장막궁전입니다. 천으로 만든 궁전인데 요즘으로 치면 몽고에 가면 게러 있죠. 예, 예. 게러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왕후를 기다렸다 이렇게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충관이든 누구든 왕후한테 가서 대왕께서 지금 저 주포 쪽에 그 별포 쪽에 와서 만전을 치고 공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별을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 배에 내리지 않습니다. 왕후가 배에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하루 동안에 왔다 갔다 몇 번 보고를 하니까 하루가 다 넘어간 거예요. 배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일찍이 왕후는 바로 산 너머 별포 나루 입구 산 외 별포 진두라고 합니다. 별포 나루 입구에 배를 메워두고 육지에 올라 높은 언덕에 쉬고는 여기가 바로 성제로 보입니다. 성점 보이고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서 살령에게 패백으로 바쳤다. 이게 바로 이제 왕후께서 이 땅에 올 때 이 땅의 신에게 신고식을 하는 거죠. 패백 문화를 알고 있었네요. 야, 인도도 지금 그런 패백 문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패백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예.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집 가는데 자기의 비단 바지를 벗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산신에게 패백하는 이런 역사가 없죠. 예. 그런데 산토시 교수라고 서울대 그때 교환 교수로 왔던 그분이 그 고향이 가야입니다. 가야. 부다가의 옆에 가야라는 또 예. 도시가 있대요. 그 가야 출신인데 내가 이걸 물어보니까 이와 비슷한 그런 풍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은 시집 가기 전에 신부가 뭐 새 옷이든 아니면 깨끗한 옷이든 그것을 신께 먼저 바치고 그렇게 입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풍속입니다. 이 풍속이. 그래서 패백으로 이제 바치고 이게 바로 이 땅의 신에게 그렇게 이제 일종의 신고식을 한 예. 것이죠. 이 패백을 바친 그 지점이 바로 성제로 보이는데 그 성제에 실제로 올라가 보면 포항에 왔던 그 먼 남쪽 바다도 보이고 거기에서 보면 또 명월산도 보이고 이렇게 아주 전망이 좋은 데입니다. 자, 이제 왕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왕이 나아가 맞이하여 함께 유공으로 바로 만전입니다. 만전으로 들어와서 함께 친전에 두니 왕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저는 본래 아유타고의 공주인데 성은 허씨고 이름은 황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금년 5월에 용안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타고 온 배를 돌려 보낼 때 배사공 15명에게 각각 살 10섬과 10섬이니까 20가마죠. 배 30필씩을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온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배사공 15명이고 함께 호위한 잉신 부부부터 해서 호위한 사람이 또 한 24명인가 그래 됩니다. 그리고 허왕후까지 치면 딱 40명이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예. 그럼 적은 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배사공들한테 각각 쌀 20가마씩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쌀이 굉장히 귀했고 후왕호 올 때 이때는 벌써 추수하기 전이라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추수하기 전에 쌀을 많이 쌓아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쌀도 귀하고 배도 귀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가까운 데서 왔다 그러면 품삯을 작게 줘도 되죠. 예. 목숨 걸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또 가라국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것만 준 게 아니고 다른 뭐 금은 보화라든지 이런 것도 또 준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왕과 결코 뭐 낭낭이다 아니면 일본이다 이런 가까운 데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월 1일 왕과 더불어 서서히 대궐로 돌아온 이 동호. 이 동호라고 하는 건 물시계인데 우리가 뭐 세종대왕이 만든 물시계 조선시대 아닙니까? 예. 그것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벌써 가락국기에는 가야시대의 동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한나라 시대에도 이 동호가 있었다. 중국 한나라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가 고대인들의 대가 고대인들이 굉장히 좀 현대인들보다 좀 지능도 낮고 물질 문명도 굉장히 뒤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뭐 단유 세문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이 동호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고대에도 아주 뛰어난 정교한 그런 기술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후왕 오고 나서도 이제 처음으로 배에서 내린 도두촌을 추포촌이라고 하고 비단바지를 벗었던 높은 언덕을 능현이라 하고 붉은 곡두선이 깃발이 들어온 바닷가를 기출됨이라 했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중에 다시 적이면서 수루왕을 사모하는 놀이 이게 나옵니다. 가락국기 안에 이 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그러니까 매년 7월 29일에 이 지방 사람들과 향리와 군졸들이 성전에 올라가 장막을 치고 술과 음식을 먹고 놀다가 동서로 이렇게 이 놀이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것을 지금 이련 스님께서 여기에 기록했는데 이련 스님 이거 직접 이제 이쪽에 와서 직접 보거나 아니면 들은 내용이에요. 네. 파사석가조를 보면 이련 스님 직접 보고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은의사 의산불영조도 보면 이련 스님 직접 내가 와서 보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련 스님이 그냥 단순히 다른 책을 보고 참고만 한 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서 현장에 직접 와서 당신이 체록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련 스님도 요즘으로 보면 발로 뛰는 향토 사학자였던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이게 처음 이제 만남의 과정인데, 예, 예. 그럼 이제 장소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장소를 쭉 보면서 또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예, 예. 지금은 이제 다 육지화 돼가지고 아마 사람들의 이런 걸 알려면 식치를 잘 모를 건데, 스님이 많이 이제 현장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복원해놨는데, 그 부분 한번 이야기는 그러면 또 한번 직접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네, 보니까요. 예, 예. 여기 바로 방금 말씀드린 예. 허황옥, 이제 허황옥의 본래 이름이 허황옥이니까, 예, 예. 예, 허황옥의 오빠인 장유화상은 허보옥입니다. 예. 예, 도래경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비단길이라고 하지만은 비단길 이전에 사실은 옥의 길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전에 옥이 먼저 소통이 되고 그다음 비단이 되고 그다음에 문물 교례가 왔다 갔다 장사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으로 종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이게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후 고김의 만입니다. 기원전후 2000년 전에 고김의 만을 보면 이게 지금 김해 평야입니다. 예. 전부 다 사실은 바다였죠. 이 거대한 내해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락국기에도 보면 수루왕과 석타래가 싸우는 그 내용이 예,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석타래가 서로 겨루다가 도망가고 뭐. 도망갈 때 예. 도망가는데 수루왕이 보니까 아무래도 석타래가 약간 문제를 차후에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때 배를 500대 동원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뭐 그 500대가 뭐 작은 고깃배든 군함이든 어쨌든 그 병선이든 간에 500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이 전체가 거대한 내에서 굉장히 많은 배들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락국기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거짓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상상으로 이게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 이 가락국기에 보면 처음에 7월 27일
예, 아침에 수로왕이 조회를 끝나고 나서 유천간에게는 망산도로 가게 하고 신기강에는 성점, 성제로 가게 했죠. 예. 가게 했는데 이제 갑자기 바다 서남쪽 모퉁이에서 붉은 돛을 단 배가 뱃머리가 북쪽을 향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덕도인데 가덕도 옆을 4해를 쭉 배가 따라오면 갑자기 배가 탁 나타나게 되는 예, 형국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바로 딱 정서남입니다. 정서남이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제 앞다투어 뭐 쫓아가는 그런 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발견하고 나서 횃불 올리고 물을 건너 앞다투어 막 달려왔다 그런 게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유천간이 해가 오는 것을 보고 나서 여기 위에 성점에 기다리고 있는 성지에 기다리고 있는 신기관한테 빨리 달려갔던 거죠. 예. 그런데 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배와 말이 서로 이제 경합하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민속 놀이의 그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 용망산도 다 이 그 무대 속에 포함되는데 그 얘기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줄이고 7월 28일, 9일 자, 여기서 이제 섬에 배를 유주지에 됩니다. 지금 현재 진해 용운에 가면 여기에 유주 비각이 있습니다. 예, 예. 유주 각이 있는데 여기에 배를 태고 여기에서 이제 국관들하고 실랭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관들이 공주님 배를 돌아가시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못 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성간이 빨리 올라가서 보고를 하니까 수로왕이 여기에서 내려와서 만전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전의 유궁을 치고 만전을 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이제 지나는 거죠. 하루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산 밖에 별포 진두, 이 산이 바로 지금 보배산, 원래 명울산이라고 그러죠. 이 명울산 밖에 명울산이 쭉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 별포 입구, 진두니까 별포 진의 두, 머리니까 입구 쪽에 배를 대고 신고식을 하기 위해가 산신께 패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성점, 바로 이 능현까지 올라가는 거, 비단바지를 벗는 예, 거. 예. 그래서 여기에서 비단바지를 벗어가지고 얘를 펴고 나서는 가마를 타고 만전에 가서 수로왕을 만나서 7월 27일, 28일 이틀간 여기서 신혼을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을이 지금 추포마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원래는 가락국에 보면 이 별포입니다. 별포. 별은 별알별자, 우리가 서울 특별시 할 때 그 별자를 쓰는데 왜 여기가 별포냐 하면 여기가 이 거대한 내해가 있고 내외에 이 밖에 또 주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종골이 있거든요. 예. 종골에 다음 가는 종골이 있고 가락국에 보면 이제 그 배사공들하고 그 많은 그 시종들하고 20명하고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방을 대여섯 명당 하나씩 방을 하나씩 주고 그 다음 난액해서 일종의 이제 술과 같은 음료 그런 것을 주고 그러면 뭐 부하도 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따라왔던 사람들은 수로왕과 허왕후는 만전에서 신혼방을 보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머무른 곳이 바로 종골입니다. 이 종골은 관청 역할도 하고 숙사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특별한 항구, 특별한 포구인데 가야의 대무역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수로왕이 철을 가지고 요즘 같으면 최고의 IT를 생산하는 생철이라는 지명도 있었고 김해에서 철을 생산하고 또 그 철 기술이 바로 홍익대 박장식 교수가 밝혔지만은 그게 바로 인도의 제철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왕우를 위시한 그 인도에서 이 제철 기법이 왔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가야의 아주 중요한 포구, 이 포구가 원래는 별포인데 허왕우가 돌아가시고 나서 수로왕이 이 포구를 주포로 바꿔줍니다. 물론 주인주자, 임금주자로 쓰지만은 이때 주는 공주, 허왕옥이라고 하는 공주를 기념해서 주포라고 바꿔주고 지금 현재 여기 가보면 여기 흐르는 하천이 하나 있는데 하천 반은 주포라고 하고 이쪽은 옥포라고 합니다.
그 주포는 기존에 있던 그 지명을 그대로 딴 것이고, 옥포는 허왕옥이 옷다 해서 옥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 이 마을 입구 쪽에 가면, 거기 급수탑이 있는데, 그 급수탑에는 허왕우가 도래하는 배, 그리고 수로왕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마을 사람들은 여기에서 수로왕과 허왕우가 만났다.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제가 그 마을의 어르신들께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신국사, 흥국사, 진국사가 나오거든요. 이분이 이제 김해 명월사 사적부에 보면 여기에 수로왕이 산 서쪽 벼랑에 신국사를 짓고 제자를 위해서 신국사를 짓고, 산 동쪽 골짜기에 허왕우를 위해서 진국사를 짓고, 산 중앙에 자신을 위해서 흥국사를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신국사, 진국사, 흥국사에 전부 다 나라 국자를 얹히죠. 근데 이게 바로 수로왕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나라 국자를 해서 얹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호국고교 내지는 우리 호국 사상의 그 근원이 바로 이 가야 초기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신혼반을 보내고, 8월 1일 날 이제 15명의 배사공들한테 잔뜩 선물을 주고 보내고 나니까, 도착하니까 동호 시계가 8월 1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허왕우를 처음 관측했다는 망산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 용망산이 망산도다, 여기가 잘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대에는 물이 잠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고대의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고대 민물의 해수면이 높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도 이 지역은 지금 한 20-30m 가까이 되거든요. 고대에도 이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망산도는 그 주석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망산도 해놓고 갈로 해서 경남도서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남쪽에 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가 여기지 않습니까? 수도 남쪽에 섬인 것이죠. 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게 옛날에 섬이었으니까 칠산이 망산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칠산은 허왕우가 올 때 서남 쪽에서 안 보이지. 관측됐다. 여긴 지금 장유 유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은 말씀하시기를 동남에서 왔는데 뭐 잘못 기록했다, 이런 선생님이 잘못 기록했다, 뭐 이런 학자들 절하는 게 자기가 해석 안 되면 원저자를 부정하잖아요. 잘못 썼다고. 그게 우리나라 학자들의 특징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대동예지도에 보면, 지금 여긴 전산도라고 나왔는데, 대동예지도에, 김종우의 대동예지도에는 여기는 망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가 망산도다. 원래는 여기가 망산도인데. 그렇습니다. 망산도인데 지금 김정호는 아마 바닷물 막 이렇게 이제 육지화된 거 이런 거는 뭐 계산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 생각에는 김정우가 여기를 망산도라고 한 것은 원래 여기에 그 놀이 문화가 있었죠. 이제 이런 스님 당시에 고려시대만까지 이 놀이 문화가 여기에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점점 이쪽이 다 육지화가 됩니다. 육지화돼서 포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 놀이 문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이름 있는 지명이라든지 또 놀이 같은 게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해는 아직 완전하게 다 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하나의 섬도 있고 자그마한 섬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김해 시청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남산인데, 남산인데 여기 얻어 지점을 성제라고 하자, 어디를 또 기출대회를 하자, 이렇게 이 지명 자체를 옮겨와서 노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선적으로 여기를 망산도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게 망산도로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김정우가 와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 망산도로 하니까 그렇게 망산도로 했을 가능성이 크고, 뭐 여기에도 실제로 가보면 2000년 전에 이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지도, 고대 지도를 그대로 이제 그때의 지형을 가지고 바로 이제 허왕우와 김수로왕의 만남을 이제 이렇게 조명한 겁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 가지고 또 이제 해석하려는 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원서를 본다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까지 부정하면서 자기 학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그동안 스님이 쭉 해가지고 현지 답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찾아낸 실제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왕우께서 바로 이제 봉골까지 여기서 만나서 신혼을 치르고 예, 배를 타고 쭉 와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봉골까지 여기 와서 이제 자리 잡는 과정인데 지금은 여기 가보시면 뭐 옛날에는 섬이지만 지금은 다 육지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배경을 감안하고 그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예, 현재 망산도라고 지금 우리 부산 강서에서 일종의 이제 그 기념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삼는 곳이 말무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가면 여기 지금 망산도라는 표식이 붙어 있거든요. 예, 붙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망산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망산도가 될 수가 없는 게 서남 쪽이 이 용망산으로 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 5m 정도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000년 전에는 이게 거의 잠기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조망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게 왜 망산도로 되었느냐.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1910년도 전후해서 지금 합방 이후에 그 지도를 보니까 이 진해 용원하고 이쪽이 마치 지구계를 지원한 것처럼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이 허왕우 도래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허왕우 도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허왕우 도래의 그 기록이 있는 것을 남아있는 지명이 있다 하면 지명을 옮기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망산도인 이 망산도는 지금은 뭐 육지화되고 이렇게 매립되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걸 견마도라고 했습니다. 이끌견자의 말맞자. 그러니까 근데 1800년대 초의 기록인가 예, 웅천 현지동관 거기에 보면 여기에는 만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찰만자에 매산자, 섬도자.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은 망산, 맹산, 만산 발음이 넘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망산도인데 그럼 이게 왜 이 말무섬 조그만 이것을 망산도로 했느냐. 아마 일제시대든지 그때 이 지명을 이쪽으로 옮겨서 허왕우가 이쪽에서 허왕우 올 때 이쪽에서 관측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바꾼 게 아닌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예. 예, 그래서 1800년대까지 놓으던 이 1800년대 후반까지인가 이 여기를 만산도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게 이쪽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의심스럽다. 그렇게 뭐, 봅니다. 예. 지금 이 망산도 여기를 이제 말 그대로 규정한다면 모든 것이 해석되는데, 다른 거는 이제 무리수를 둬야 되고, 그죠? 그렇죠. 예. 이 망산도에서 보면, 첫째는 방향이 정확하죠. 예. 해가 나타날 때 서남쪽 바다 모퉁이에서 나타나는, 이게 지금 뭐, 5도, 10도도 안 틀리는 정확한 서남이죠. 예. 예, 서남이고, 여기에서 보면 서남도 잘 보이지만은, 동남쪽으로도 잘 관측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만약에 안개가 끼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가시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서 관측하면 다 볼 수 예. 있는 옛날에 것이죠. 거기가 예. 주요 포인트가 돼가지고, 예. 예, 그렇죠. 실제로 여기에 가보면 이게 작은 섬이 아닙니다. 예, 지금은 많이 깎였는데 뭐 3분의 1 정도로 날아갔는데 예, 실제로 가보면 거리도 꽤 길고 높이도 꽤나 있습니다. 예, 1708년도에 예, 김해 명월사 사적입니다. 1708년에 예. 여기 이제 이 김해 명월사 사적인데 쭉 이제 이렇게 뭐 중요한 포인트 한번 서론을, 딱 짚어주시죠. 예, 서론을 쭉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 말한 흥진신 삼자를 국자비 언제 편에 가여 나라를 위해 축원하는 장소로 했으니 신국사는 세자를 위해 세운 곳으로 산 서쪽 벼랑에 있고 진국사는 후왕우를 위해 세운 곳으로 산 동쪽 골짜기에 있으며 흥국사는 왕 자신을 위해 세운 곳으로 산 가운데 있다. 이 절로서 사문당이라 부르는데 이때 이미 두 절은 1807년에 두 절은 사라지고
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사실적으로 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본 사찰이 있는 곳은 높은 언덕 아래 근좌에 있다. 근좌가 바로 서양을 대항한 동남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배산 명호산을 보면 딱 정동남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도 보면 이 절을 세운 이는 수로왕이 세웁니다. 그렇죠. 수로왕은 가라국기에도 보면 굉장히 풍수에 밝거든요. 예. 임시도읍을 정할 때도 산 위에서 보면서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로왕을 보니까 김해 장유사도 최초의 틀을 잡은 이는 수로왕이고 첫 주지는 장유화상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544년에 신제 주세붕이 지은 장유사 중창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절을 세웠다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예.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는 불교가 지금 뭐 고구려 때 백지대 들어왔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 이전에 벌써 이렇게 절을 세웠다는 기록 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기록이긴데 중수할 때 기와장 하나를 이때가 이제 연산군 그 이후인가 그 이후쯤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그때 자 중수할 때 기와장 하나를 무너진 담 아래에서 얻었는데 뒷면에 건강원년 갑신 사물 남색 이게 바로 서기 144년입니다. 예. 서기 144년이면 수로왕 당대죠. 예. 수로왕 당대에 이 절이 세워졌다. 이 명울사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그 명울사가 바로 저기 얘기한 흥국사입니다. 예, 예. 흥국사인데 흥진신 수로왕 자신을 위한 흥국사가 나중에 명울사로 바뀌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장유화상이 등장하죠. 예. 서역으로부터 불법을 받들어 오네 이렇게 네, 왕이 불도를 중리 역에 숭불하게 된 것을 다시 점검하는 바입니다. 수로왕이 불도를 굉장히 숭상하게 됐다. 그러니까 가락국기에 보면 수로왕이 이 땅은 엿기가 같고 16난이 머물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 했다는 자체가 벌써 수로왕이 불법을 알고 있었고, 그죠? 그렇습니다. 뭐 그대로 다 이야기한 건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장유화상도 우리 가야사 사학계, 주류 사학계에서는 장유화상이 조선시대 말에 18세기 이후에 김해 은하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은하사 거기에 치운루 중수기, 치운루 중수기에 나오기 때문에 18세기라고 이때 이제 가공의 인물로 그렇게 이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1544년에 골수 유학자인 신제 주세붕이 장유사 중창기를 써줍니다. 예. 거기에 장유화상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기록에 다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거기에 월지국 신성, 장유화상 이렇게 나옵니다. 월지국에 신비한 스님 장유화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기록이 다 나오는데도 그 기록을 안 봐놓고 자기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학자들이 주장해가지고 참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편은 이제 말로 불교 초기 역사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건데, 한번. 예. 이것은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금관성 파사석탑조입니다. 이제 이 금관성이 바로 김해를 얘기하죠. 호계사 파사석탑은 원래 호계사에 이 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가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탑이 어떻게 왔느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올라그러는데 파도가 쳐가 파신의 성냄을 이기지 못하여 돌아가서 아버지 왕이 아래였더니 왕이 이 탑을 싣고 가도록 명하였다. 그러니까 이 탑이 좀 신령스러운 힘이 있다. 그래서 파도를 잠재웠다라고 해서 진풍탑입니다. 바람을 잠재웠다라고 해서 일명 이 파사석탑을 진풍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주포 얘기도 나오고 능연 얘기도 나오고 기축변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 150년이나 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문제의 부분입니다. 연우시 해동말 유창사 봉법지사 원문이 그렇습니다. 개 상교 미지 토인 불신복 그러므로 이제 건강국 봉기에도 절을 세웠다는 글귀가 딱 이래놓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기존에 그리하여 당시 해동의 끝머리 연우시 해동 말입니다. 말. 그런데 이것을 서보이 궁예조가 연우시 해동
미유창사 이렇게 나온 것이죠. 예, 말자를 말을 미자로 미자로 비슷하니까 예. 바꿔가지고 예. 예. 그래서 미자로 하면 그 당시 해동에서는 절을 세우고 불법을 받들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해석이 다르게 되버리죠.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상교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 해석은 이 상교를 불교로 이렇게 이제 잘못 푸는 것이죠. 상교는 상법 시대의 불교를 얘기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우리 뭐 법도 헌법이 있으면 그 안에 상법도 있고 이렇게 분류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교라고 하는 것은 상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천년 이후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천년까지를 정법 시대고 천년 이후가 상법 시대니까 부처님이 뭐 서기 6세기의 풍이다 그러면 이 가야 수루왕 당시에는 아직 천년이 안 지냈죠. 그러니까 정법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상교가 상법 시대가 들어오지 않았다, 도래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상법 시대에 돼야 형상의 불교 탑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정법 시대는 법만 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원전후 이때는 바로 그 대소송이 이제 좀 혼재하는 시기이긴 한데 이때는 법 중심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큰 어떤 상징물이나 그런 것을 전하지 않았다. 그 소위 이제 무부상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금강국 봉기에도 이 지방 사람들이 절을 세웠다는 글귀가 없다. 이 지방 사람들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어때요? 도래인들은 허왕우를 비롯한 그 도래인들은 불교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절을 세우고 불법을 받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만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 지방 사람들은 그렇죠. 없으니 그런 법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기존에 어떤 토속 신앙이 있겠죠. 예. 기존에 있던 그 신앙이 있으니까 금방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가 제대로 거기에 적응하기까지는 고착화되기까지는 뭐 짧게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그렇게 이제 길게는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이 불법은 들어와서나 아직 상법 시대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떤 형상이나 부상이 들어오거나 그래 하면 좀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소위 뭐 경전 내지는 법만 가르침만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에는 뭐 어떤 형상을 믿고 이래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지방 사람들이 절을 세웠다는 글귀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도래인들은 분명히 절 세우고 불법을 받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수루왕이 짓고 했다는 그 임시궁궐 신다평 그 보항대 부근의 임시궁궐 그 부근에 가로 세로 10m의 목조 탑 유적이 나왔거든요. 유적이 나오는데 그게 떠들썩했습니다. 그게 가야 최초의 목탑 유적지다 해서 떠들썩했는데 결국은 뭐 나중에는 뭐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저는 만수 없다 그런 쪽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망루도 아니고 그게 높이가 20m 정도 되는 건축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목탑이다. 그 가락국계에도 보면 궁금 전우라고 나옵니다. 뭐 창고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전우라고 하는 것이 신부를 모신 사당이거든요. 예. 바로 그곳이 전우일 가능성은 많다. 그리고 가락국계에 보면 여러 가지 무기고도 짓고 뭐 창고도 짓고 하면서 둘레 1500고의 외성을 쌓았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전에 그 외성의 흔적이 다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락국기의 기록은 전부 팩트입니다. 우리가 현재 발견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을 못 낸다라고 해서 현재 기준으로 이걸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제 사료 원문만 가지고 보더라도 불교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이런 기록 자체를 어떻습니까? 뭐 중간에 글자 한자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아예 가야 불교사를 날려버린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은 또 가야 불교를 부정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실제 원문의 역사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그대로 해동의 끄트머리에 절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불교사를 다시 써야 되는데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불교사의 전래 시기도 엄청나게 말 그대로 이제 역사성을 더 갖는 건데 참 이 방송을 우리 보는 우리 스님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스님이, 예, 이 부분, 뭐, 탑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고. 이 지금 현재 파사스탑에 대한 묘사인데, 예. 이런 스님 직접 보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탑은 사면에 모관한 5층이요, 장식 조각은 매우 기이하고, 돌은 붉은색 무늬에 그렇게 돼 있고, 성질은 무르다. 이 지방 물건이 아니다. 본초에서 말하는 닭의 벼슬 피를 떨어뜨려 시험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 파사스탑에 관한 부분은, 좋은 건강병은 이사장이신 허명철 이사장님께서 젊었을 때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실제로 그때는 뭐 야외에 노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서 해체를 해봤죠. 해체를 해보니까 안에 사리공이도 있고, 예. 그리고 안에 이제 좀 기하학적인 그런 구멍들이 막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탑하고 전혀 다른 모양의 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맞춰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1층, 2층 이렇게 쭉 되어 있지만은 저걸 제대로 해가 안에 그거를 구조를 해가 맞춰 보니까 역삼각형의 모양이 나오는 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모습이고, 여기 닭벼슬 피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돌을 부숴서 갈아 가지고 그게 시험을 해보니까 굳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그 수원 내지는 그 경면 주사, 경면. 예, 그런 게 바로 야, 진짜 닭뼈까지 떨어뜨리가 시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예, 허박사님이 실제로 해봤고, 그걸 태워보니까 예. 엄청나게 유황 냄새가, 독한 유황 냄새가 났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해가지고 다 정면까지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하겠습니까? 참. 그런데도 우리나라 모 교수가 절대로 저 탑은 가져올 수 없다고 그렇게 인터뷰까지 하는 걸 봤는데, 방송에 나가지고. 참, 여러분, 오늘, 도명스님이 이게 어디에 듣지 못하는 지금 불교가 아니라 가야 불교의 초기사. 그러면서 이제 김수로 왕과 후왕후의 첫 사랑이 시작되면서 가야 역사가 열리는 배경, 이 부분을 아예 이렇게 고대에 이렇게 지형도를 가지고 설명을 다 오늘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어보신다면 이제 뭐 나름대로 큰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바로 현지 답사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현장에 또 저희들이 소개하는 그런 장소로 오신다면 더욱더 많은 이제 여러분들 현실감도 느끼실 거고, 가야사를 연구하는데 또 이렇게 아마 이해하는데 더 빠른 아마 시각이 다가올 걸로 압니다. 뭐 현장을 또 지금 해가 2시가 이제 되었습니다. 예, 가보시죠. 예, 현장을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예, 하나 덧붙이자면 이 가라꽃기는 예. 정말 대단한 그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예, 예. 전 세계 고대 결혼 신화에서 이 가라꽃기의 수로왕과 후왕후 결혼 신화만큼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저 부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게 지금 어느 나라에도 그렇고 지금 뭐 세계 아마 어느 사회에도 결혼할 때 중매제기로 하느님이 나서는 거 하느님이 상제 그게 뭐 황천으로 돼 있죠. 황천이라고 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하느님이 중매해가지고 두 사람을 짝맺게 한 거는 내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야. 그래서 굉장히 이 두 분이 그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고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이 두 분의 결혼은 소위 그 백년해로 백년해로의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고, 또 십남미녀의 다산으로서 그렇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고, 또 서로 보면 아주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리고 허왕후가 먼저 돌아가시는데 한 10년 이제 후에 수로왕이 돌아가시거든요. 예. 수로왕이 우리 대나무로 만든 베개 뭐라고 합니까? 예, 그런 걸 껴안고 노래를 부르면서 허왕후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 사람이 깊은 사랑을 했고, 또 진정한 소울메이트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두 분을 롤 모델로 하면 아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전형적인 결혼 문화의 모범 사례로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결혼하면 뭐 주포마을이나 아니면 망산도나 그쪽으로 한번 가셔가 신혼여행을 그렇게 코스를 잡으셔가지고 기운을 좀 받으시고 다산도 좀 하시고. 지금 이제 전체 아웃라인 여러분들 잡으셨죠? 이제 스님하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뒷 영상 보시면
아마 이제 더욱더 생동감 있는 영상이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될 겁니다. 한 번 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